요즘 젊은 세대들 너무 많이 힘들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요. 심지어 연애도 안 하고 있습니다. 취직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쉰다고 대답한 청년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돈이 철학이고 돈이 종교인 요즘 시대에 이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이 뭔가를 하는 것보다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 여러 제도들, 많은 것들이 해결돼야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개인들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무언가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요즘을 철학 부재 시대, 가치 부재 시대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철학에서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유튜브 충코의 철학을 운영하시고 가장 젊은 날의 철학의 저자이신 이충영님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없이 쉬는 그런 청년들도 굉장히 많고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유 없이 쉰다라는 표현 자체를 뒤집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래야 되지? 그러면은 이유 없이 쉬면 안 되는 건가? 이유가 있으셔야 되는 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간은 사실은 이유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데 일할 이유가 없어졌을 뿐인 거죠. 이유 없이 쉰다라는 게 경제적으로는 물론 엄청나게 문제지만, 근데 그게 무슨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만약에 일할 이유가 사라진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봐가지고, 에리 프롬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이랑 동물의 차이점은, 동물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연결관계가 선형적인데 어떤 자극이 들어온다 그러면 당연히 특정한 반응을 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인간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뇌가 많이 발전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이에 복잡한 변수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특정한 자극이 들어왔는데 바로 어떤 반응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고찰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고찰을 하면서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게 됐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행동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만약에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행동하지 않을 변수도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사람들은 이유를 필요로 하는데,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고 발전한다는 거는, 자의식이 강해진다는 거는 그만큼 나의 행동을 단순 자극 반응의 선형적 관계, 자동적 관계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 이상의 어떤 이유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건데, 그거를 발견을 못 하겠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이유 없이 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할 이유 자체가 없어진 게 문제다. 네. 인류는 계속 진보하고 있고 매 세대마다 젊은 세대들의 문제점은 항상 지적해왔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특히나 왜 이런 문제를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졌다는 거. 당연하게 애 낳고 그냥 잘 살고 그러는 게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추구해야 될 삶의 형태다라는 게 무너졌고, 그거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자의식이 많이 발달을 한 상태인데 거기에 어떤 대안이 없다는 거. 그 대안을 누군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탐색을 해왔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이런 현상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일까요? 청년들이 겪는 불안의 현상, 어떤 그런 거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공통으로 겪는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유독 되게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대안에 대해서 탐색을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주의라는 게 먼저 생겨나고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이 먼저 해체된 거는 서구 사회였잖아요. 선진국에서 그런 것들이 해체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개인주의 철학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영혼이라는 게 분명히 소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과정의 일부로서 개인주의라는 게 부상하고 가족주의가 해체됐던 건데, 한국 사회에서는 현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족주의는 당연히 전통적인 거니까 해체가 되는데, 근데 그 대안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게 한 가지 문제고, 사회로부터 주어진 어떤 사상적인 대안이 없다면 그 대안을 스스로 찾아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삶에 대한 고민을 계속 미루도록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중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가야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 가야지, 대학 가면 또 취업해야지. 취업했더니 또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삶이라는 게 문제가 있고, 그때 미루지 않고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해결이 될 것처럼 막연하게 사회가 사기를 쳐왔다. 그런 것 같아요. 기성세대가 어떤 면에서는 사기를 쳐왔다. 근데 기성세대도 일부러 사기를 친 건 아닌데 그냥 잘 몰랐던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성세대는 여전히 전통적 가치관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서구 사회는 이렇게 가치관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뭐 100년, 200년의 긴 시간을 갖고 지금의 상황이 됐다면, 우리나라는 불과 이제 몇십 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그 가치에 대해서 고민할 여유조차 없이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네. 뭐 서구 사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만, 그냥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강도의 차원에서는 조금 완충의 효과는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겁니다. 이런 삶의 어려움과 고민들이 많을 때 우리가 흔히들 찾아보는 것이 철학이죠.
그런데 또 철학이라고 하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내 삶이랑은 동떨어진 이상적인 삶의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철학을 본다고 하면 뭔가 이제 배부른 소리 같기도 하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 철학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철학의 대부분은 뜬구름 잡는 소리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일상에 별로 하등 쓸모없는 것들이고. 근데 그 와중에 그 통찰 자체는 분명히 유의미한 것이긴 하다고 보거든요. 역사에 이름을 남길 정도로 어떤 좋은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전제들을 뒤엎는 생각을 한다는 건데, 근데 그거를 우리의 일상의 쓸모로 연결시키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되게 좋은 과학 이론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기술로 연결되진 않잖아요. 그건 별개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공학이 존재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철학 자체는 하나의 그냥 풀로서 있는 거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툴인 거고, 그거를 어떻게 메시지를 꺼내서 내 삶에 적용을 시켜볼 거냐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는 거에 좀 관심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네. 이번에 쓰신 책을 보니까 실존주의가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실존주의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실존주의는 철학사에서 되게 드물게 나라는 순전한 주관성에 가장 주목을 하는 철학적인 사조입니다. 철학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서양 철학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객관성을 중시했거든요. 고대 때는 그랬습니다. 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근대로 향하면서 점점 나라는 거에 주목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도 나라는 거를 모든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은 사고는 되게 없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나라는 거를 되게 강력한 주제로 삼기 시작한 철학자는 보통 데카르트로 많이 여겨지거든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남겼고, 근데 데카르트도 나를 중시하긴 했지만 진정으로 나를 출발점으로 삼았느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데카르트는 확실성을 출발점으로 삼았거든요. 확실한 진리를 얻고 싶어 했어요. 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 그 의심을 하고 있는 나라는 거는 의심을 할 수는 없구나. 그래서 내가 있네 라는 거를 마주하게 된 것일 뿐이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확실성이라는 거를 확실한 목표로, 이게 말장난인데 추구하다 보니까 나라는 거를 만나게 된 것일 뿐인 거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하고 곧바로 결국에는 신존재를 증명해버리거든요. 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도 있을 수 있는 거다. 그 과정은 논증이 있는데 결국엔 나 바깥에 다른 존재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 확실성이라는 거를 보증해줄 무언가 다른 존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결국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실존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로부터 최대한 탈피를 해서 진짜로 나라는 게 어떤 형식적인 나 말고 나는 나이기도 하고 나죠. 다 나죠. 각각 한 사람의 인물이 다 나인데, 그런 의미에서의 나는 형식적인 나죠. 이거는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근대 철학자들도 주로 그런 나를 탐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존주의는 그 나 말고 나, 진짜로 이 살아 숨쉬는 나로서의 이충령이라는 나, 그거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조금 세상이 달리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그만큼 나를 정말로 깊이 들여다보고자 했고, 그렇게 나를 깊이 들여다본 결과 거기에서는 내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삶의 무의미, 공허, 허무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떠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했었던 사상입니다. 이 시대는 이미 실존주의가 뽑혔던 시대랑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요즘에 나다움에 대한 메시지는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메시지를 이용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좀 너답게 살아. 너가 너 꿈을 쫓아서 살아. 이렇게 열심히 계속 살아. 착취의 메시지로서 오히려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때인 만큼 나라는 거를 정말로 깊이 들여다보는 건 뭘까? 이런 체험을 꼭 해보았을 때 그 착취적인 나다운 메시지와 정말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나다운 메시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실존주의 사상에 주목해보고자 했습니다. 서양의 과거의 철학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개인의 삶을 해석한다거나 또는 보편적인 진리를 탐구해 왔다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부터 니체의 신은 죽었다까지 이 개인의 삶으로 점차 이 철학의 중심이 옮겨왔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존주의 철학은 100년이 넘은 철학인데, 이런 실존주의 철학이 현대 우리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실존주의 사상이 꼽힐 때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었는데, 첫째는 기계화고 둘째는 관료주의입니다. 기계적인 생산 공정들이 발전을 하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이 대체되는 이런 의식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인간이 기계처럼 변하는, 그냥 기계 부속품처럼 하나의 사회, 하나의 기업에 그냥 컨베이어 벨트의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관료주의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뤄지는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국가 시스템, 기업 시스템, 이런 조직의 친밀성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의식을 가졌었던 게 실존주의인데, 지금은 저는 되게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글로벌화,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 세상, 쏟아져 들어오는 것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너무 바쁜 이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자꾸 내몰리는 이런 현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나로서 주체성을 살려가면서 살아간다는 거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는 그 주체성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에는 시대 정신은 또 공통점이 있으니 100년 전의 실존주의에 주목해보는 게 충분히 이 시대에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뭔가 인간이 이런 자원으로서 도구화돼서 계속 쓰여지니까 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나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좀 내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건가요? 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한 가지 또 서브 현상은 이제 과거에는 인간의 노동이 기계화가 됐다면 지금은 인간 자체가 기계화가 될 수 있는 기술들이 점점 발전한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나의 경계는 어디까지냐? 나는 무엇이냐? 내 팔이 하나로 기계가 대체된다면 나일까? 이런 질문이 많이 태동될 수밖에 없는 시대이다 보니 나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럼 AI가 발달해서 막 뇌에 칩을 심고 하면 어디까지가 나인가? 네. 그런 고민들이 또 과학적으로 또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앞서 말씀하신 인간이 뭐 도구화되고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간 그런 관료주의 사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사회가 발전해온 데는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인을 발전시키는데 큰 동력이 됐을 수 있고,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회가 됐을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실존주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주체를 세우고 내 생각을 해라라는 거는 그거랑 이제 반대되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사회가 지금까지 뭔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해왔던 것에 그런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지는 않을까요? 네, 저는 약간은 생각이 다른 게 이미 사회는 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대량 생산 방식이 많이 변화를 해가지고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요즘에 어떤 개인성을 실현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식으로 사회 경제적 구조가 많이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과거에는 그냥 평균적인 일을 잘하면 살아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평균적인 것만 해서는 금방 다른 기계적인 것으로 대체가 될 수 있으니 무언가 인간이 정말로 발휘할 수 있는 특수한 것을 해야만 하는 시대다라는 이야기들도 정말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사상에 한번 주목을 해보는 거는 그렇게 경제적인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미 경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 활력을 주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그런 게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그럼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젊은 세대들한테 많은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또 막상 실존주의 철학을 공부해야겠다 하면 힘들잖아요. 지금 그 어려움을 겪는 세대들에게 요거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셔라 라고 좀 제안해 주실 만한 철학이 있을까요? 뭔가 내가 이걸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라는 마인드보다는 그냥 이것 또한 하나의 사상일 뿐이었고 과거에 지나갔던 사상인데 지금 한 번쯤 참고해보면 좋을 만한 내 도구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끌려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존주의라는 게 저 위에 있고 난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되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위에 있고 실존주의라는 내 밑에 있는 거를 그냥 끌어다가 나를 위해 사용할 뿐이야 라는 마인드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실존주의 사상 안에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파스칼의 사상인데요. 사실 파스칼은 실존주의가 정립되기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통적 실존주의라고 볼 수는 없으나 실존주의의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파스칼은 결국에 우리 안에서 무력감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안을 진짜 깊이 들여다봤을 때 뭘 발견할까? 되게 많은 가능성도 있는데 불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조건들. 인간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파스칼은 거기서 그냥 좌절하지는 않았고요. 근본적으로 내가 한계지어져 있다는 게 나를 넘어서는 더 완전한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완전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 안에서 어떤 결핍도 발견이 되지가 않겠죠. 아무 결핍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변화도 필요가 없고 그냥 모든 게 충족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일 겁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열망도 없을 것이고 그 어떤 앞으로 나아감을 위한 추동도 없을 것이고 모든 게 그대로 정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가장 완벽한 것은 되게 쉽게 가장 무섭도록 지겨운 것으로 변모를 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한계 있는 존재이나 더 나은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계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잘 담지한 상태에서 앞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또 파스칼의 사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또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 올려주십시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계속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어떤 하나의 사상보다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 자체를 한번 가지고 와서 지금 내 삶에 대해서 좀 주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실존주의 철학을 공부한다는 마인드 자체를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실존주의라는 건 되게 느슨하게 묶여있는 하나의 사상 집합일 뿐입니다. 가장 젊은 날의 철학이라는 책을 보시면 좋은 답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역사적으로 개인성을 강조하고 자기의 개성을 중요시하는 세대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획일화돼 있고 유행을 많이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데요.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 역시 뭔가 틀에 박혀 있는 경우들이 많죠.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취직을 해야 된다, 취직을 한 다음엔 뭘 해야 된다. 실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평균적인 삶의 모습, 그런 허상을 쫓으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실존주의 철학의 관점을 좀 받아들여서 실존하고 있는 존재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목적을 달성하고 어느 위치에 다다라야만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내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서 지금 눈앞에 주어진 내 삶, 여기 실제하는 내 삶을 내 관점으로 묵묵히 바라보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건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든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 내가 여기 실제한다는 사실이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사회적인 기준이나 어떤 성취나 성공 이런 것과 무관하게 모두가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